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 겹의 뷰티 가히 한 겹 크림. 도심 한복판에 차량이 전소되고 주택가 건물에 불이 나는 연쇄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3개월 동안에 발생한 방화 의심 사건은 130건 정도인데요. 하루 약 3건의 방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곰팡이가 있는 도마를 사용한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빅데이터 이슈에서 확인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광주의 도심에서 연이어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화물차가 전소되고 주택가 건물에는 불이 났는데요. 피의자는 옷을 갈아입거나 동선을 복잡하게 하며 도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7시경 광주 서구의 교차로 인근에 세워진 화물차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차량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은 건데요. 화물차 적재함에서 나기 시작한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보이더라고. 차 피해야겠다고 막 뛰어갔더니 아이 세상에 내 물건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타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다리에다 주차해놨는지 어떤 사람이 갖다 불 지르고 질렀다고. 화재의 원인은 방화였는데요. 폐쇄로 TV 속 포착된 한 남성. 남성이 차에서 나오자 곧이어 연기가 나며 불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화물차 화재가 발생하기 약 1시간 전 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방화 미수. 이것도 이 남성의 범행이었는데요. 벽에 기대어 앉아 종이에 불을 지피는 남성. 하지만 불이 붙지 않자 황급히 자리를 이동합니다. 제가 물로 끄고 여기는 그나마 좀 빨리 꺼졌고 그다음 그 찰나에 저쪽에서 연기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분 정도 터으로 거의 바로 이렇게. 자, 그리고 남성은 상가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주택으로 향했는데요. 아, 이쪽이네요, 지금. 자, 이곳 1층에 쌓여있던 폐지와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남성. 여기에서도요? 왜 해당 그런 건물 반지하에는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소방관 아저씨가 옆에 있어서 네. 아니 그 밑에 사람이 있었냐고 아니 그랬다고 그랬더니 빨리 불 끄고 난리에서 빨리 나오라 된다고. 자, 자칫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1시간 동안 이어진 범죄 경로는 오전 6시경 방화에 실패를 하자 인근 주택으로 향했던 남성. 이곳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500m 떨어진 시장 교차로에 주차된 이 화물차 적재함에 또다시 방화를 저지른 건데요. 자, 방화 후 도주를 했던 범인은 12시간 만에 이곳 고시원에서 경찰에게 검거가 됐습니다. 자,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긴급 체포가 된 남성. 어렸을 때 어머님을 열고 이모 집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좀 도리 생활 해가지고 일하면서 조금만 괜히 유혹수 따려고 주거침에 벌금 안 내가지고 21일간 살아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연쇄 방화범들의 행위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불을 지르는 행위 자체에 몰두하는 거죠. 행위에 심취하여 결국에는 이제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 일반적인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상행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정상에서 상당히 벗어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 12년간 상습적으로 방화를 낸 남성도 있었는데요. 지난 4일 인천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입니다. 연기가 방 안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서 데리고 나왔죠. 밤 11시 38분부터 약 10분 동안 이루어진 남성의 범행. 상점과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질렀는데요. 이 화재로 점포 205곳 중 50여 곳이 모두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화재 약 3시간 만에 진화가 된 현장. 점포들 곳곳이 불로 검게 타버린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지난 7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왜 시장에 불질렀습니까? 범행 사전에 계획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미안하지 않으세요? 자, 24번 방화를 저질러 4차례 실형을 받았던 남성. 연쇄 방황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방화광이라고 부르는 뭐 일종의 충동 조절 장애 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행위 중독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실질적인 어려움, 뭐 부적응,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를 위한 행위로다가 불을 지르는 거니까 혼란에 빠진 데서 오는 뭔가 이 성취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최근 5년간 방화 발생 건수는 6,500여 건, 검거율 41% 중 징역형은 단 2%에 불과합니다. 미수에 그쳤을 수도 있고 재산적인 피해도 거의 없고 인적 피해도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실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징역형이 없고 벌금 1,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너무 거죠. 약하네요. 그래서 방화 범죄 같은 경우는 그 재범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방화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불하트가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가연성인 스프레이에 불이 붙는 순간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겁니다. 자, 이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이 벽 쪽을 보시면 여기 하트 표시가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자, 벽면 한쪽에 화재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하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주민을 만나볼 수도 있었는데요.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여기서 불길이 번쩍 일더라고요.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애들 2명이 도망가더라고요. 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이 정도로. 네. 생각보다 불길이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죠. 자, 좋아하는 이성에게 불하트를 만들어 영상으로 보낸다는 청소년들. 전문가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소가 됐을 때 빨리 꺼지기도 어렵고 화재가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에 건물 전체로 화재가 이어지는 큰 화재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 지난 일요일 전북에 있는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청소년이 호기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사건입니다. 장난스러운 불이라도 그게 뭐 잠깐 한눈을 팔면 큰 불로 번지고 또 인명피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이 장난으로 하는 것만큼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을 필요가 있겠다. 좀 놀이처럼 시작해도 이게 정말 큰 불이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자,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방화, 연쇄 방화를 사회적 질환으로 규정하고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은 6만 건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말 이유 없이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아, 법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끝나지 않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을 겪은 중학생 아들. 그날 이후 가족의 행복했던 일상은 멈췄는데요. 아침에 가면 기본적으로 책상을 엎어놔요. 그리고 쉬는 시간 갔다 오면 또 책상을 엎어놓고, 그리고 음식 먹던 거를 얘한테 얼굴에 뱉어서 얼굴에다 뿌리고. 중학교 2학년을 마치던 올해 1월 1년 동안 이어진 학교 폭력에 뇌진탕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요. 어느 날은 옷이 다 젖어오고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차근차근 물어봤더니 그게 방학 전 3일 전이에요. 2학년 1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방학을 사흘 앞두고 알게 된 아이의 학교 폭력 피해. 부부는 바로 학교에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를 털어놓는 아이. 그 아이 앞에서 그동안 몰랐다는 죄책감에 엄마는 미안하기만 한데요.
있었던 일들을 써보라고 하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그때만 생각하면 좀. 가해 학생 4명 중 1명에게는 강제 전학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출석 정지가 내려졌죠. 전학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학날 오후 3시쯤에 이제 인성부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심려가 크신 줄은 알지만 이 학생이 뭐 행정심판을 열어서 집행정지를 받아서 학교에 나왔다. 그런데 이번 달 가해자를 복도에서 마주친 겁니다. 원래는 강제 전학이 떨어지고 3월 2일부터 등교는 다른 학교로 갈 예정이었는데 그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하는 거를 정지를 신청을 했어요. 집행정지를. 피해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요. 뭐해? 아 그래? 밥 먹었어? 아 그래?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대답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참 뭐 물어보기가 겁나요. 그래서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거죠. 그냥 물어본 말에 대해서. 학교 폭력 이후 밝았던 아이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아이. 아버지는 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가해자가 강제 전학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건 상황. 피해자는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참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집행정지 취소 신청했더니 그것도 기각됐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학교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건 제도적으로 정말 신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학 여부를 다시 결정할 행정심판은 바로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가해 학생이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불안한 피해자. 결국 전학까지 고민하고 있다고요.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지나가면 고등학교는 또 어떻게 되려나. 아,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모든 고통을 견뎌냈을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 한 해 학교폭력 피해자는 무려 5만 4천여 명. 피해자 10명 중 3명은 극단적인 선택 충동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28살 표예림 씨. 지금까지 용종 제거 등 2번의 수술을 받았는데요.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그냥 이어져 왔어요.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배가 쪼이듯이 아프는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요. 초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이어진 학교폭력. 홀로 폭행과 따돌림을 견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앉아 있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책상을 발로 찬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를 끌고 변기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안 들어가려고 저항했었고요. 가해자만 90명. 학교에 도움을 청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도와달라 했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다. 너는 왜 아이들이랑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니? 정말 너는 그 애들한테 잘못한 게 없느냐?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만 바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옥 같던 학교를 벗어났지만 학교 폭력의 그림자는 28의 예림 씨를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못 자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현재 1년 3개월째 약물치료랑 상담치료 병행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스스로도 구할 수 없었던 그 동안 시절. 학교폭력을 도망치듯 부정했던 그 시간. 그런데 최근 피해자이자 SNS에 학교폭력 사실을 고백한 건데요.
9년 만에 학교폭력을 고백하는 제 이야기를 이유가 있다고 한번 합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연락이 닿는 가해자들한테 물었어요. 대체 왜 그랬냐고. 한 애는 지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대답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 모두가 이제는 잊으라고 했지만 학교폭력의 후유증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년이 흐른 올해 가해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3명 이상 모여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이러면은 왠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항상 그랬어요.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2명은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끝없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지울 수 없는 시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보호가 시급한 이유겠죠.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연장 근로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 52시간제를 69시간제로 바꾸겠다는 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Z세대를 언급하며 자기 권리를 잘 챙기는 MZ세대의 특성상 잘 정착될 거라는 기대를 밝혔었는데요. 근데 요새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입니다. 더 늘리면 직장인들에 대한 뭐 여가 시간이라든가 다른 휴식 시간 같은 게 없어져서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의 56%는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를 이유로 주 69시간제를 반대했습니다. 기절시간표도 화제가 됐는데요. 주 69시간까지 일하면 주말에는 기절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있는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근로자들. 인력 부족, 상사 눈치 등 직장 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앞서 주 단위로 관리했던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단위 기간에 비례한 연장 근로 총량을 감축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연 단위의 경우 현행의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요. 일이 몰리는 주에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적을 때는 줄어드는 방식인데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계에서도 장시간 집중 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일감에 따라 한도 없이 일을 시킬 수 있으면 가장 인건비를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용자들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 방안이다.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문제, 상재를 발생시키는 문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입법 예고 8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다시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완 지시가 반복되면서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포괄임금제로 인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허용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불합리한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란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거기다 노사 합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가 문제라며 지적하는 노조 있는 회사는 전체 14.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노조 있는 일부 대기업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는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돌려준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5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199시간을 더 일하고 있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는 566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니 해외에선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주 언론에서는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적어 한국의 노동 문화를 설명하며 과로를 하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국내 진정된 국면에서는 우리 경제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이런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집중 노동을 시켜서 고용 여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방향의 개편이 사실 앞으로 닥칠 고용 한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도 가격도 줄인다. 고물가 속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전략이라고요. 고물가에 가계 지갑이 닫히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와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국 음식점, 점심시간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메뉴도 다양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요? SNS 찾아보니까 여기가 다른 중국집과 다르게 0.5인분 판다는 거에 좀 의의가 세서 보통 한 그릇에 뭐 한 7, 8천 원 정도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여기는 딴 데보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이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한 그릇이 아니라 반 그릇? 정말 딱 절반 정도의 양입니다. 고물가에 점심값이 부담인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메뉴가 가격도 반, 양도 반. 그런데 왜 이런 메뉴를 만들게 된 걸까요? 상권이 조금 안 좋은 곳이고 외진 곳이라서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업종 변경해서 중국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 이렇게 반그릇 메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삼겹살 도시락, 떡볶이까지 고물가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통 시장들도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방앗간을 3대째 운영하고 있다는 박만기 사장님. 얼마 전부터 이곳을 시작해 손님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관님 반갑습니다. 바로 라이브 방송. 손님들과 소통하며 실시간 온라인 판매에 나선 것인데요. 어떻게 타개할까 좀 고민하던 중에 뭔가 이거를 가게에 잘 접목시키면은 새로운 파이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무모하긴 하지만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별명도 생겼다는데요. 주변 상인들에게도 라이브 방송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 봤어요. 또 인터넷에서 찾아뵀어요 하고 오시는 또 젊은 분들, 또 전국에 있는 고객분들을 유입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전통시장이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2-3시간 내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요. 어떤 경쟁력을 어디서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또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온라인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 패턴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고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앞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인 SVB가 뱅크런 사태 하루 만에 파산하면서 지역은행으로까지 예금을 찾는 행렬이 몰린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파산 공포로 세계 9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스위스 당국도 지원에 나섰고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직접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계속됐는데요.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 사태를 두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은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 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VB 폐쇄 결정이 난 뒤 주가가 급락해 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에 위탁 투자한 금액까지 더하면 투자액은 1,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현 시점까지 나온 미국 정책의 특징을 보면은 예금주는 보호하되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진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들이 큰 손실로 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면서 국민연금 운용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 비판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국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은 대형은행으로 예금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2001년에 정해진 이래 22년째 유지 중인데요. 그 사이 예금 규모가 커진 만큼 보호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시중은행은 아니고 이제 저축은행들이죠. 저축은행들은 예금에 흔히 말하는 유출입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201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뱅크런 사태가 조금은 발생할 우려는 있긴 하다. 이번 주 업은 급증한 MZ세대 채무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4만 2천여 명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3%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무리한 빚을 지고 결국 채무조정까지 가게 된 이유 중 재테크, 이른바 B2가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40, 50대 장년층의 경우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가 가장 많아 젊은 층과 극명히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떨어지는 청년 취업자 수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지만 20대 이하 청년층의 취업자는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자체가 감소한 데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업 같은 분야의 취업자가 많았던 탓에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국내 500대 기업 중 10곳 중 5곳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수출 악화 등 경기 상황이 만만찮아 올해 청년층 고용 시장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도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 파산 소식이 나올 때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도 성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NS에 화제의 사진, 편의점 식품이 보관된 곳,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곰팡이로 가득 찬 식기들, 이곳에서 조리가 가능하다고요? 빅데이터로 이것을 검색하자 지난 3년간 신고 건수 약 13,000여 건, 매년 약 4배가 증가, 지난해 232곳이 적발,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식품위생 위반입니다. 지난 목요일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위생불량인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식품위생 위반, 식품위생법, 유통기한, 단속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배달 전문 식당, 주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생 상태. 이거 도마도 쓰는 거지요? 쓰는 거 맞죠? 쓰는 거 맞죠? 도마. 이 검은 게 곰팡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나중에 이거 이래갖고는 운영을 못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곳곳에 찌든 때는 물론 세척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튀김용 뜰채에는 시커먼 탄가루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주방 위생 상태. 밖에서 볼 수 없어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객석이 없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였거든요. 앱을 통해서 배달돼서 지식하기 때문에 그 업소의 사정을 전혀 몰라요. 이번에 저희가 적발된 곳은 정말 폐업해야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또 다른 배달 전문 고깃집. 저희들 위생 점검 때문에 부산시청 특별사무경찰까지 왔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까맣게 그을렸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눌러붙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 봤을 때 사장님은 이거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식사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했다며 업주는 변명했지만 청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눌러붙은 소스와 조리대, 마치 방치된 듯한데요. 이곳에서 조리가 이뤄졌다는 걸 믿기 힘들 정도로 위생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조리대 아래를 살펴보던 조사관,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꺼냅니다. 이건 뭡니까? 당면인가요? 설마. 이거 이런 걸 먹으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시네. 아예. 매일 씻는 게 지금 이래요. 총 250여 곳을 단속한 결과 17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는데요. 위반업소 점주들은 입건될 예정입니다. 영업 허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청에 뭐 어느 지역에서 내가 음식점을 하겠다 이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절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런 인식이나 교육, 뭐 의식 이런 거 조금 부족해도 다 할 수 있는 거라요. 경기도의 한 대형 음식 전문점, 이것 또한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가족들이 주로 찾아온다는 식당, 유통기한 위반이 대량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유, 2년, 3년이나. 주로 애들 주문하잖아요, 어린애들. 유통기한이 지난 게 지금 몇 달이 지난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한 중국 음식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산지 눈속임은 물론 영업장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는데요.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쌀가루는 짬뽕에 나가는 거죠. 예. 근데 원산지 소스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밖에 다 국내산 쓴다고 표시가 있는데 지금 중국산, 베트남산을 쓰고 있어요. 위생뿐 아니라 유통기한, 원산지 등의 위반이 적발된 상황.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의 경우에도 그 어떤 행위가 위반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생 기준이 단순히 잘못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질 수 있고요. 식중독이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식품위생 위반, 중국, 배추, SNS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또다시 공개된 중국 절임 배추 공장. 맨발로 김치를 담그거나 담배를 피는 등 위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1년 전에도 해당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가 공개되었던 것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소속 관리의 产品，顶多是说罚你1期2期。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공업용 세제로 전복과 해삼을 가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我来讲的话，就像黄金报，咱们单位是开的属于船。 냉동 고등류를 전복살로 둔갑시켰는데요. 그때 사용한 하얀 분말의 주성분이 공업용 세제의 원료였습니다. 인체에 쌓이면 구토와 근육 경련 등을 일으켜 식품 첨가가 금지돼 있는데요. 현재 이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불안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욕에서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 배달시킨 국밥에 이것이 나왔다고 주장한 건데요. 맨하탄에 있는 그 K타운의 한인 식당에서 외국인 손님이 그 음식을 시켰는데 그릇 안에 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의를 하자 이제 업주 측은 그럴 리가 없다고 했고 그 손님은 소송을 했고 지금 업주 측과 팽팽한 소송의 시작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 식당 측은 주방을 공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맞소송을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선 상황. 현재 영업정지가 된 이 식당. 손님과 식당의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식품위생 위반, 배달에 이물질 신고, 위생 등급제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최근 배달 음식점은 3배 증가했는데요. 관리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생법 위반은 약 12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을 경험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식에서 이쑤시개가 나온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밥에서도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입안이 긁히는 바람에 그때 피가 좀 났었고 그 이물질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물질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행정 처분은 약 14%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시행했는데요. 위생등급 지정 절차를 통해 평가는 이뤄집니다. 매우 우수부터 좋음까지 우수업소에 한해 3개 등급을 지정하여 홍보하고는 있는데요. 위생등급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들이 이렇게 좋은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인센티브도 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위생등급 제도가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 취지를 지금 잘 못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 위생 위반으로 등록된 업체를 확인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는 식품위생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법령의 처벌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영세 사업자라거나 또는 초범이라거나 이런 뭐 매출이 크지 않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이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치기 때문에 이런 그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영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울린 식품위생 위반 경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다혜, 가수 세븐 커플이 결혼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부부가 되는 두 사람에게 축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랑합니다. 배우 이다혜 씨와 가수 세븐이 서로에게 평생의 반려자가 되겠다며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다혜 씨는 자신의 SNS에 웨딩 사진과 함께 다가오는 5월 오래된 연인에서 이제는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븐 역시 자필 편지를 통해 지난 8년간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준 이다혜 씨와 결혼을 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발표에 동료 연예인들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연예계 동갑내기로 알려졌던 두 사람. 지난 2016년 한 매체가 해외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공개한 이후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고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서로를 언급하며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지내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약간 7시를 약간 지났는데. 그래요? 잘 지내시죠? 7시 잘 지내시죠? 네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혜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이라고. 7 좋아해요. 네. 그 열애설이 사실 났는데 조금 의아하셨다고 저는 오히려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보다는 뭐 늦게 걸렸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최대한 다니려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좀. 두 사람은 공개 열애를 시작한 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조심스럽게 언급해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2021년 한 예능 프로그램의 동반 출연에 연애 풀스토리를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데이트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지인의 돌잔치에도 함께 참석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는 5월 열애 8년 끝에 연예계 대표 부부가 되는 두 사람 결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마음 놓고 방구하는 시대. 지금 다방에서 이러니 다들 다방할 수밖에. 전문 중개사들과 함께하는 전 국민의 필수템. 내일의 방구하기. 다방. 자, 이제 다 모인 건가?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지난 2월 첫 방영을 시작한 모범택시 시즌2가 자체 최고 시청률 16%를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모범택시2는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1년에 방영돼 평균 15%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시즌1의 속편이기도 합니다.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보물의 유혹과 욕망은 더
강렬해질 테니까. 특히 이번 시즌에는 농촌 청년부터 신혼부부, 무당까지 이재훈 씨의 다양한 캐릭터 변신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오늘 24일 방송에서는 특별한 카메오 출연이 예고돼 시청자들의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열해지는 플랫폼 경쟁 속에서 시즌제 드라마들이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는 4월 첫 방송을 알린 드라마는 그럼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기대돼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래 기다렸어.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2016년에 시작한 시즌1과 2020년 시즌2가 모두 최고 시청률 27%를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많은 시청자들의 인생작으로도 꼽히기도 하죠. 너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냐? 손이 필요하다면서요. 내가 필요한 거 의사야. 아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들키면 자존심 좀 상해서? 특히 3년 만에 돌아온 시즌3는 김사부 역의 한석규 씨를 시작으로 주요 배역들이 대거 합류해 돌담지의 막강한 팀워크를 예고했습니다. 3편 여러분들하고 다시 재밌게 즐겁게 이런 무대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새롭게 이번에 또 시즌3에서 돌담에 방문하신 분들 돌담의 낭만에 함께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 성황리에 막을 내린 소방서역 경찰서도 올해 하반기 시즌2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지? 아 몰라. 피해자 소방이 챙겨. 난 가해자 달라니까.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최초 대응자 소재의 드라마로 소방과 경찰의 공조를 선보이며 K공조국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들 못했지? 저기는 저 진돗개요. 저 진호개 형사요. 진호계라고 합니다. 진돗개라고 부르고. 저희가 시즌2까지 나올 예정인데 시즌1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일 듯 말 듯한데 시즌2에서는 또 다른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래원 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2019년 방송돼 최고 시청률 22%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끈 열혈사제도 2023년 시즌2를 예고했습니다. 수상자는 김남길 씨. 당시 주연을 맡은 김남길 씨는 이 작품으로 대상의 영광을 얻기도 했는데요. 열혈사제 시즌2의 귀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끝으로 2023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감독의 신작 7인의 탈출도 올해 9월 중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물리기 전에 무릎 뜯어야 살아난다. 7인의 탈출은 방영 전부터 시즌제를 확정지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앞서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당시 신드롬을 일으키며 시즌3까지 큰 인기를 끌었었죠. 시즌제 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즌제 드라마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 무엇일까요? 일단 드라마 자체적으로 본다면 인기가 입증된 드라마들과의 연계 효과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작진의 입장에서 본다면 드라마 제작 편수가 요새 많아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드라마 한 편당 제작비가 뭐 수백억 원대를 넘나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즌제 드라마는 이 제작의 측면을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해주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죠. 앞으로 또 어떤 시즌제 드라마들이 등장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봐야 될 게 참 많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낭만 닥터 김사부 3가 일단 저는 제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예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8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약 적발 중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약의 적발부터 검거까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천 세관 마약 수사팀. 마약 소지가 의심되는 여행객이 있다는 출동 알림에 수사관들이
분주해지는데요. 해외여행이 늘어나며 여행객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근 출동 건수가 늘며 입국장으로 내려오는 날이 잦아졌다고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휴대폰과에서 여행자 화물을 검사하다가 해당 화물에서 마약류 반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입출국 여행자 중 마약 반입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관이 바로 출동합니다. 특히 마약 모범국가 여행자의 입출국 검사를 강화했다고요. 은닉수법이 정교해짐에 따라 작은 물품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약들 키트도 해봐. 얘도 뜯어서 해보고. 마약이 의심되면 즉시 현장에서 가니시아 키트를 통해 1차 마약 반응을 확인하는데요. 가니시아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여행자를 마약 밀수의 혐의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서 소환 조사를 합니다. 5분 정도면 키트에 마약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후 시료 채취를 통한 상세 분석이 진행되는데요. 다행히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약 의심 여행객에 의한 출동 횟수가 늘며 수사관에게는 직업병도 생겼다고요. 일단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있죠.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이제 혹시 마약이나 이런 걸 못 익혀서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관세청의 또 다른 주인공. 얼핏 보기에는 자유롭게 노는 듯 보이지만 다양한 냄새 속에서 마약을 찾기 위한 훈련 중입니다.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며 훈련을 진행한다고요. 이게 처음에 마약 냄새를 인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미에다가 마약 냄새를 묻혀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는 그런 놀이 훈련입니다. 이곳의 모든 개가 마약 탐지견이 되는 건 아니라는데요. 양성훈련 과정이 16주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을 해서 통과한 개만이 현장에 배치되게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수많은 마네킹까지 현장에서도 탐지견이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모의 훈련장입니다. 이거 뭐예요? 요거는 지금 대마를 숨겨서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대마예요? 네. 단계적으로 더 깊이 마약을 숨겨 찾는 훈련인데요. 매우 빨리 찾습니다. 매우 빨리 하면 어느 정도? 상상 이상으로 빨리 찾습니다. 그동안 쌓은 실력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도전 선수는 6년차 베테랑 탐지견 알파.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 빠르게 캐리어들을 확인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마약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마약이 든 캐리어를 지나칩니다. 하지만 바로 유턴! 망설임은 한 번뿐이죠. 이번에는 정확히 마약이 든 캐리어 앞에 앉아 신호를 보냅니다. 마약이 있다고 반응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요? 네. 훈련의 성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후 범정부 마약특별수사팀이 출범하며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대마를 의미하는 문구나 표시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대마류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인천 세관의 불길. 24시간 분류를 분류하고 확인하는 엑스레이 검사실입니다. 네, 이거 1번 마약 검사 지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마약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종 마약.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SNS를 통한 거래로 인해 학생들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마약 의심 물류로 분류된 한 택배. 밤낮 없는 마약 일반입으로 세관은 늘 긴장 상태입니다. 물건이 겹쳐서 은연형이 좀 약간 진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게장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냄새를 숨기기 위해 과자나 식품 안에 마약을 넣어 밀반입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렇다 보니 재포장 흔적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음영이 좀 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봉지 속에서 나온 건 밀봉된 하얀 가루인데요. 바로 마약입니다. 이렇게 인천세관에서 하루에 발견되는 마약 적발 건수만 약 2~3건이라는데요. 제가 제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약 적발을 했을 때 이 사회에 제가 조금이나마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그 최전선에 있는 관세청 사람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예뻐지는데 걸리는 시간 딱 한 겹. 빠르고 가볍게
한겹의 뷰티 가히 한겹 크림. 매력적인 디자인은 기본값. 포기할 수 없는 안전은 절대값. 없어선 안 될 편의성은 고정값. 필요한 모든 걸 다 담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값. 캐스퍼 The Essential. 캐스퍼 온라인에서. 봄 기온이 완연해진다는 춘분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기가 많이 건조한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